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부부였잖아. 나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 돌이키고 싶어. 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를 용서해줬던 순간들이야. 종우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연민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나 없으면 못 산다. 애는 어떡할 건데? 그 애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 없는 이유 물으면 뭐라고 할 건데? 결국 날 찾게 돼. 그땐 후회하지 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급 빌라 단지.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민정은 딸 세영의 웨딩 사진첩을 꺼내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흰 드레스 위로 살짝 내려앉은 세영의 미소는 참 곱고 순했습니다. 그 옆엔 듬직하게 팔을 감싼 사위 종우가 있었죠. 첫 인상도 말투도 참 점잖았고 무엇보다 세영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정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종우는 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영이가 늘 얘기하던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라고 인사했었죠. 그리고는 세영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임신 4개월이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둘이 행복하면 됐지 뭐. 사실 민정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종우가 세영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제가 세영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아이도 정말 소중하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할 때 민정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민정은 그 말 한마디에 주저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임신 후 결혼이라 시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었지만 종우가 중간에서 온화하게 설득하며 어머니, 저희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 말했을 때 시댁 부모도 허락을 했습니다다. 그 무렵 종우는 정말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세영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죽을 끓여주고 병원 갈 때마다 빠짐없이 따라가며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민정이 반찬을 가져다 주면 어머니,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이가 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라며 깍듯하게 인사했죠. 특히 세영의 배가 불러올 때는 더욱 극진했습니다. 세영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반드시 손을 잡아주고 천천히 우리 아기 다치면 안 되니까라며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민정이 보기에도 참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민정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명절 때면 미리 연락해서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세영이가 몸이 무거우니 제가 대신 할게요라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민정의 생일에는 세영과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랑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머니 드시라고요. 항상 저희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종우의 환한 미소와 세영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을 보며 민정은 참 좋은 사람과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종우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초조해했고 준우가 태어나던 순간에는 세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세영아, 고마워.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이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줘서. 그 말을 들려준 세영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영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바로 종훈의 아파트로 들어갔고, 민정은 이따금 반찬을 들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종훈은 민정이 올 때마다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세영이가 어머니 반찬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며 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세영에게 자기야,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며 다정하게 말했죠. 딸이 피곤해 보여도 육아가 힘들겠거니 넘겼습니다. 잘 지내니? 응, 애가 자꾸 밤에 깨서 잠을 못 자. 그런데 종우도 나름 도와주려고 해. 세영은 늘 비슷한 말로 일관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종우가 어머니 세영이가 너무 무리하려고 해서 제가 말리고 있어요.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집안일 하려고 하네요 라며 세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웨딩 사진을 바라보며 민정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죠. 세영이 슬쩍 눈을 돌렸는데 목 아래로 퍼지던 짙은 보랏빛 자국이 어른거렸던 순간 말입니다. 민정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혹시 어디 부딪혔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때 종우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굴었습니다. 세영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 세영이가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부주의해져요. 제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세영의 웃음이 점점 인위적이 되었고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자주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세영이 유독 집에 오라고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예전 같으면 밥 한 번 같이 먹자며 보채던 딸이 요즘엔 밖에서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종우도 그런 세영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가 요즘 집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에서 푹 쉬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영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엄마, 애 돌잔치 때 꼭 와줘. 엄마 없으면 안 돼. 세영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는데 왜 그렇게 절박한지 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첫 아이의 돌잔치라 그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뭔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하객들로 가득했고 종우는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영이가 어머니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우가 사람들 앞에서 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세영이 움찔하며 어깨를 감싸쥐듯 몸을 움츠렸던 것입니다. 마치 아픈 곳을 건드린 듯한 반응이었죠. 세영아,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아니야,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민정은 딸의 목덜미에 살짝 번진 자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장으로 감췄지만 오래된 멍 특유의 누런 흔적이 보였고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딸을 조용히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옷 좀 벗어봐. 엄마, 지금 여기서 왜 이래? 사람들 기다려. 벗어보라고. 지금 당장. 세영은 눈동자를 떨며 끝내 셔츠를 풀었습니다. 어깨부터 팔뚝까지 등과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온몸에 번져 있는 멍. 크고 작은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새로운 상처 옆에 오래된 흔적들까지 성한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민정은 비명을 삼키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세영은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익숙해. 그 말이 민정의 마지막 인내를 끊어놓았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사위, 세영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남자가 실제로는 딸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연기였던 것입니다. 민정은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돌잔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하객들, 조무의 부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조무는 허세 섞인 목소리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이 지옥이 어떻게 여태껏 감춰졌을까? 내가 대체 뭘 믿은 거지? 민정은 돌잔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물 안에 있던 법률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며 증거 수집, 경찰 신고, 긴급분리숨 가쁘게 상담을 했습니다. 다시 돌잔치장으로 돌아온 민정은 정면에 놓인 웨딩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금 전 법률사무소에서 급히 상담받고 받은 녹음기와 복사해온 서류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주인공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고 조무와 세영, 그리고 손자 준우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민정도 천천히 그들을 따라 무대로 향했습니다. 손자 돌상 한가운데에 놓인 돌잡이 용품들 사이에서 아이는 해맑게 손을 뻗고 있었죠. 준우야, 잘해봐. 집게 손가락이 펜으로 간다 똑똑하네. 그 순간 민정이 마이크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잠깐 그 손자 그 아이 오늘 제대로 돌을 맞이하는 날이긴 합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저는 더는 이 자리를 축하할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민정을 향했고 종우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너가 내 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민정의 외침은 갈라진 듯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 딸, 온몸이 멍투성이야. 내가 술 마시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아기 앞에서 욕하고 1년 동안 그랬구나. 멍, 상처, 깨문 자국까지 내가 지금 다 봤어. 사람들의 탄식과 수군거림이 뒤섞였습니다. 종우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럼 이건 뭐야? 민정은 준비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방금 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세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녹취였습니다. 네, 맞아요. 술 먹고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렸어요. 애기 앞에서도
아이 앞에 서도요? 근데 왜 안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어요? 네, 제가 감췄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준우까지 때릴 뻔해서 제가 아이를 감싸느라 더 많이 맞았어요. 아이까지요? 네. 내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세영아, 이젠 내가 말해야 해. 이게 내가 사랑하는 딸이 평생 안고 갈 일이 아니야. 세영은 무대 한쪽에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화장 위로 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흐른 자리로 화장이 지워지자 뺨과 턱 부근에 희미한 멍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종우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망신입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민정이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망신당할 짓을 하게 만든 아들을 탓하세요. 내 딸이 지금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익숙해졌다고, 괜찮다고,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그 순간 민정은 돌잡이상 위에 있던 돌잡이 상을 엎었습니다. 도장, 실, 청진기, 펜 모두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결혼하니 이 학대의 연장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겠습니다. 돌잔치장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은 다음 날 아침 뉴스보다 더 빨리 친척들 사이에서 회자됐습니다. 민정은 거센 후폭풍을 예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과 손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웠고 아침 햇살이 부엌을 적실 무렵 민정은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은 소파에 기대어 잠든 채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얼굴은 부은 눈으로 새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딸의 머리칼을 조심스레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세영아, 이제 엄마가 할게.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하지만 세영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이제 조용히 넘어가줘. 나 혼자 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야. 세영은 아이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정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였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떠나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한소은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돌잔치 직후 급히 찾아왔던 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지금은요. 하지만 제가 움직여야 해요. 그냥 놔두면 딸이 진짜 망가져요. 한소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긴급 임시조치 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좋아요. 제가 딸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할게요. 사진도 있고 녹취도 있어요. 어제 찍은 멍든 부위 사진이라도 있으니까요. 이혼도 결국 하게 만들 겁니다. 민정은 정면을 응시한 채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지금 정신이 마비된 상태예요. 감정이 무뎌졌어요.
하지만 그건 상처 때문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한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경찰에도 연락을 드릴게요. 병원 진단서도 꼭 발급받으세요. 민정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의 친구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함께 지낸 단짝 친구로 세영이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혜림아, 혹시 세영이 너한테 무슨 얘기한 거 있어? 어머니, 사실 저도 그동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세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고 가끔 전화해도 금방 끊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는데 종우 씨가 세영이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한다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문자는 뭘 보냈는지까지 다 확인한다고. 그래서 세영이가 저랑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영이 맞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니? 네. 2번. 작년 겨울이랑 이번 여름. 한 번은 갈비뼈 금이 갔다고 했어요. 병원도 못 갔고 너만 알고 있어 달라고 친정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정은 딸이 잠든 틈을 타 다시 한번 옷 속 멍들을 확인하며 사진을 정리했고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는 말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가정폭력 고발 접수가 이뤄졌고 종우에게는 접근금지 임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종우가 민정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준우 못 보게 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민정은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종우의 얼굴을 창문 너머로 노려봤습니다. 내가 뺏은 게 아니야. 넌 이미 오래전에 그 아이들로부터 버림받았어. 민정의 집엔 이제 조용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종우는 법원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근처에도 오지 못했고 세영과 손자는 민정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고요해졌지만 세영의 내면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습니다. 세영은 거울 앞에 앉아 민정이 덮어준 연갈색 니트 위로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엄마, 나 진짜 이혼해야 해?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지금 그 사람 품으로 다시 돌아갈 자신 있어?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다음이야. 이혼하고 나서 나 혼자 되면 어쩌지? 준우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면 얘가 나중에 나 원망하면. 원망해도 좋아. 그게 너희 둘이 무너져서 살아가는 것보단 1000배는 나아. 민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나 있어. 하지만 세영은 여전히 자신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종우가 남긴 독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맞춰줬다면? 내가 잔소리만 안 했어도? 그건 학대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였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딸을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한소은 변호사의 소개로 연결된 전문 상담가는 다정한 말투로 세영을 맞이했습니다. 세영 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세영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이 화내는 걸 봤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다정하던 사람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니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세영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건 세영 씨도 알고 있죠.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천천히 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한편 민정은 세영 몰래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세영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세영의 휴대폰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우라는 이름 아래 미안해. 보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대로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니? 그냥 사과하고 싶다며.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 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내 마음속엔 아직 그 사람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세영은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가끔은 그리워. 그 사람이 잘해줬던 때가. 민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세영은 단순히 상처 입은 게 아니라 그 상처 속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민정이 싸우는 건 종우가 아니라 종우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혼자 마당에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내 딸이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때까지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돌잔치 이후 민정은 즉시 세영과 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안전을 위해 아예 이사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며칠간은 평온했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세영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심지어 민정의 집 주변을 맴돌기까지 했습니다. 민정은 경찰에 재신고를 하며 접근금지 명령 받았는데도 계속 나타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정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며칠째 같은 차가 서 있었고 세영이 준우를 데리고 산책 나갈 때마다 그 차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차의 주인은 종우였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라며 생각할 틈도 없이 사건은 다른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한소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종우 씨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스스로 퇴사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더라고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회사에서도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과 회사에서의 폭력이 연결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영 씨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세영 씨가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제적 통제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영 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사문서 위조나 금융범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정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영아, 너 신용카드나 대출 신청한 적 있어? 아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 보자. 세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 건 종우가 다 관리했어. 나는 손댈 수도 없었고.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신용정보 조회부터 해보는 거야. 다음 날 민정과 세영이 함께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영 명의로 된 신용카드 부채와 대출이 여러 건 있었고 모두 종우가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총 부채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을. 세영은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정 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착취였습니다. 감정, 신체, 심지어 경제적인 영역까지 종우는 세영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세영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한소은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담당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은 우리 딸을 때린 것뿐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엄마인 제가 이걸 그냥 두면 내 딸은 무너져요. 제가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가시죠. 충분히 입증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의 고발글이 올라왔습니다. 분당 지사회사 모 팀장, 직원과 아내에게 상습적 폭행? 글에는 김종우가 회사 내에서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와 함께 가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하루 만에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종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긴급인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동시에 김종우의 과거 동료들이 하나둘씩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후배를 때렸던 일,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던 일, 술자리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일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종우는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출근이 금지됐고 동시에 채무 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 감사에서도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민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이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난 끝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박민정 씨 댁 맞습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김종우 씨가 이 일대에 나타서 들렀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민정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다행히 저희가 순찰 중이라 바로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심각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더 심각한 사실이요? 김종우 씨를 조사하던 중에 박세영 씨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정의 등골이 더욱 오싹해졌습니다. 그 인간이 이젠 위치 추적까지? 그래서 이사한 이곳을 알았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스토킹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정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종우는 세영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몰래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세영 씨가 상담센터를 검색한 것도 변호사를 찾아본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세영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작지만 선명한 결심이 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끝내고 싶어. 이 모든 걸. 나 이혼할래. 세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한마디였습니다. 정말이니? 응,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알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민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덜했습니다. 세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다진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세영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종우가 정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민정은 딸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세영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변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진짜 변하고 싶어 했다면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거야.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민정은 한소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딸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가정폭력, 금융범죄, 디지털 스토킹까지 종합한 고소장은 두꺼웠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세영은 변호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저를 때렸을 때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뭔가 그를 자극했나 싶었고 제가 더 잘하면 안 맞겠지 싶었어요. 세영 씨, 그건 절대 세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학대는 가해자의 문제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한소은의 말에 세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세영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맞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작년 봄이었어요. 임신 7개월 때였어요. 제가 반찬을 짜게 했다고. 그때 어느 부위를 맞으셨나요? 배는, 배는 안 때렸어요. 다만 등하고 어깨를. 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내 딸, 천천히 해도 되는 거야. 진술서 작성은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세영은 매번 진이 빠진 듯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민정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어린이집 상담을 마친 뒤 세영과 함께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대화 끝에 아이는 너무 어리니 민정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세영은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래, 너 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근데 엄마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바보가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어. 그건 바보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세영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나로 살고 싶어. 아내나 엄마가 아닌 그냥 세영으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세영의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종우가 보고 싶어졌고, 어떤 날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준우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건 아닐까? 세영아, 폭력적인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준우가 자라서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까봐 더 무서워. 민정의 말은 옳았지만 세영에게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은 민정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이력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하던 영상 편집 경력을 살려 근처 복지관의 미디어 교육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박세영 씨, 일단 2개월 시범 프로그램 진행해 보시죠. 반응 좋으면 정식 채용도 고려할게요. 세영은 전화기 너머로 감사합니다를 외친 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힘든 걸 넘어서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세영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종우의 통제 아래 있었던 터라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출근하는 날 세영은 긴장한 나머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는 걸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할까? 알면 어때? 내가 그 지옥에서 나온 건 용감한 일이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복지관 첫 출근 날 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모두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2개월간 여러분과 함께할 세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세영은 용기를 내어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말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정은 딸이 잠든 방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영아, 너 다시 돌아오고 있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 길 걸어. 한편 종우는 경찰 조사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뻔뻔하게 대했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추가 피해자가 속속 나타났고 그는 결국 정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종우의 부모마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아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들 가족의 평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종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종우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언론까지 관심을 가지며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고 여론은 학대 생존자인 세영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어느 날 무심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디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하신 분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차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세영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강의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2개월의 시범 기간이 끝날 무렵 수강생들은 세영에게 정식으로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날 세영은 집에 돌아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 딸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야 다시 찾은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래야 내 아이도 지킬 수 있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민정은 세영과 함께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판날. 종우 측은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통해 화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안 종우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서류 몇 장을 제출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일시적 감정 조절 문제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의뢰인은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영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영 씨,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의향이 있습니까? 그 순간 세영은 민정이 옆에서 건네준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제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회복 의지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너무 예민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판결은 2주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민정과 세영은 법원을 나서려던 참에 로비에서 종우와 마주쳤습니다. 종우는 민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세영만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세영아. 민정이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종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부부였잖아. 나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 돌이키고 싶어. 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를 용서해줬던 순간들이야. 종우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연민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나 없으면 못 산다. 애는 어떡할 건데? 그 애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 없는 이유 물으면 뭐라고 할 건데? 결국 날 찾게 돼. 그땐 후회하지 마. 그 말에 세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처럼은 안 키울 거야.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종우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니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넌 누구랑도 못 살아. 평생 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걸. 그 순간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그림자부터 지워줄 거야. 너 진짜 끝났어. 그날 밤 세영은 민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마시다 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법정에서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말했잖아. 엄마가 다 봤어. 그래도 아직 떨려. 진짜 끝난 게 맞을까?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이혼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려졌고 종우는 접근금지 명령에 이어 디지털 스토킹 혐의로 정식 기소되며 사회적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세영은 복지관 미디어 교육팀의 정식 강사로 채용됐고 첫 강의날 아침 준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하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영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진짜 멋진 엄마가 돼볼게. 가을의 부드러운 바람이 복지관 창문 사이로 불어들었습니다. 세영은 오늘도 수업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흰 칠판 앞에서 열정을 다해 강의하는 그녀는 이제 예전의 세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상처받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의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랑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맞고 살고 있어요. 애들은 다 컸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그냥 나쁜 엄마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세영은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아이도 삶도 달라졌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세영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대의 흔적이 남은 옛 사진도 그 시절의 기억들도 이제는 그녀가 살아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았던 그날들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아물면서 인생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정은 손자 준우를 돌보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외할머니가 된 그녀는 준우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한국사 동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보곤 했습니다. 준우야, 여기 봐. 이게 우리나라 옛날 궁궐이야. 참 예쁘지? 돌같 지난 아이가 알아들을 리는 없었지만 민정은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보다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영은 민정과 함께 평소보다 멀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드넓은 초록 언덕에서 세영은 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고 민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끝났다. 그놈 그림자도 너를 둘러싼 어둠도. 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아무리 지난 날이 먹구름 같았어도 결국 그 너머엔 이 따사로운 햇살이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거야. 민정은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 혼자 걸어. 엄마는 뒤에서 볼게. 그리고 준우가 너 닮아 다행이다. 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준우는 저보다 더 밝고 용감할 거예요. 그 애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랄 테니까요. 그날 민정과 세영은 해질녘까지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란한 노을빛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은 조금씩 흐릿해지고 새로운 나날의 희망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인생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세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사는 이야기의 시작.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